샬롬, 인생의 역사 11번째. 다른 하나는 전환 이후의 세계를 그리되 개념적 진술보다는 우화적 우회를 택함으로써 서사적 긴장을 조성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시집의 진정한 의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야만 한다. 시인 자신에게는 미학적 목표보다 치유적 목표가 더 중요했으리라는 것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들이 정화된 자리에 백합 한 송이 피어나 이제 비로소 그 존재를 그리고 용도를 내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백합의 선물 부분. 이봐, 그것도 꿈이야? 꿈에서 아무리 죽인들 무슨 소용이야? 그저 그 꿈을 용서하는 게 재상이지. 용서가 가장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들이야말로 연인들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작품들인지도 모른다. 연인들 이전의 그의 시집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던가. 모든 고통들이 정화된 자리에 백합 한 송이 피어나는 장면을 그 구절 뒤에 이어지는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 대한 마흔의 풍에 저런 간구를 본 적이 있었던가. 그 다음 시는 또 어떤가. 초반부에서 화자는 정상세기적 세계의 질서에 묶여 오랜 신음해왔으므로 그 세계의 창조자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재승자의 시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면 어떤 손이 내 등을 두드리며 말한다. 용서하라고. 용서가 가장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길이라고. 이 손은 누구의 손이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진 용서인가. 존재론적 정착지를 잃어버린 90년대의 난민 시인 재승자는 이렇게 신화적 세계에 입사하면서 고통의 정화, 백합의 선물 혹은 완벽한 탈출, 구토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야말로 자기 치유의 작업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솔직해지기로 하자. 이 대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다. 재승자는 우리가 드물게 가져본 훌륭한 정치적 시인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성을 벗어나는 순간에 시는 정치성을 잃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던 그 재승자를 잃었다. 이를 어느 정치적 시인의 패배라고 말할 수가 있으리라. 여느 때였으면 이 글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그러나 대상이 재승자이므로 나는 한 번 더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패배라고 해도 좋은가. 그 대가로 그가 세기 말의 세계적 위기와 연동된 정신적 위기 국면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가 새롭게 도달한 고향에서 안정을 얻고 새로운 세기를 아픔 없이 맞이할 수 있었다면, 나는 21세기의 재승자에 대해서도 그가 출간한 세 권의 시집보다는 그의 육체적 정신적 안부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 말이다. 그 대상이 가족이건 신이건 그가 존재론적 정착에 성공했기를 바란다. 신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사랑을 얻었으면 그만이다. 재승자는 언제나 살기 위해 썼지 쓰기 위해 살지 않았으니까. 오디세우와 아브람 사이에서 황동규 책은 시. 황동규의 시를 오래 읽어왔지만 아직도 그 특유의 자연스러움 앞에서 골똘해진다. 하도 자연스러워서 특별한 줄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이 자연스러움은 음악의 그것과도 비슷하다. 어떤 음악도 중간부터 연주할 수 없고 또 끝에 닿기 전에는 끝날 수 없다. 언제나 적절한 시작과 합당한 끝이 있으되 그것이 지루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느긋하게 시작한다. 현악 사중주의 새 악기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처럼 평서문, 음음문, 감탄문이 지루하지 않게 들어오고 나간다. 특히 수사 음음문을 자주 또 적절하게 쓰기로는 제일이다. 끝에 이르러서도 이 시의 한 편을 무슨 대단한 절창으로 만들겠다는 어설픈 조바심 같은 것 없이 마치 사악장 곡의 중간 악장 하나를 끝내는
중이라는 듯이 시에서 부드럽게 빠져나온다. 그렇게 음악처럼 시가 시작됐다 끝난 자리에는 인간 경험의 진실 하나가 작은 빛으로 남는다. 예컨대 그의 가장 최근 시집 중에서는 다음 시 어머님 100세 가까이 곁에 계시다 아버님 곁 옆에 가붙이시고 김치수 오래 누워 앓다 경기도 변두리로 가 잠들고 아내 벼르고 벼르다 동창들과 제주도에 갔다 늦설거지 끝내고 구닥다리 가방처럼 혼자 던져져 있는 가을밤 베토벤의 마지막 사중주가 끝난다. 창을 열고 내다보니 달도 없다. 마른 입이 허공에 몸 던지는 기척분 소리도 없다. 외로움과 아예 연 끊고 살지 못할 바엔 외로움에서 덜미 잡히지 않게 몇 발짝 앞서 걷거나 뒷골목으로 셀 수 있게 뒷걸음 뒤쳐 걷지 말자고 다짐하며 살아왔겠다. 창밖으로 금강 클래슨 소리 하나 길게 지나가고 오토바이 하나 다급하게 달려가고 늦가을 밤 차고도 투명하게 고즈넉한 밤 별말 없이 고개 기울이고 돌고 있는 지구 한 귀퉁이에 아무렇게나 처박혔다. 가리라는 느낌에 맥이 확 풀리거나 나이 생각지 않고 친구들이 막무가내로 세상 뜰 때 책장에서 꺼내 손바닥 따갑게 때리던 접이 부채를 꺼내 이번에는 가슴을 대게 친다. 외로움과 외로움의 피부치들 다 나오시라. 무엇이 건드려졌지 창밖에 달려있는 잎새들의 김새에 간신히 귀 붙이고 있던 마음의 밑동이 빠지고 등뼈 느낌으로 마음에 박혀있던 삶의 본때가 몸 숨기다 들킨 짐승 소리를 낸다. 한창 때 원고와 편지를 몽땅 난로에 집어넣고 태운 외로움과 구별 안 되는 그리움과 맞닥 들였을 때 나온 소리 구별 안 될 땐 외로움으로 그리움으로 물리친다. 몸에 불이 댕겨진 글씨들이 난로 속을 뛰어다니다 자신들은 없는 것으로 바꾸며 낸 소리 삶의 본태에서 일단은 감정에 감응하는 것이 먼저다. 구닥다리 가방처럼 혼자 던져져 있는 가을밤에 별말 없이 고개 기울이고 돌고 있는 지구 한몫 귀퉁이에 아무렇게나 처박혔다 가리는 애감 속에서 먼저 이승 떠난 친구들 생각에 접이 부채를 꺼내 가슴을 대게 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의 정상을 잠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의 산문처럼 시도 그러한데 세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면서 논리적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기 때문에 도무지 감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되게 좋은 시는 감정에 감응한 이후에도 더 해야 할 일을 남긴다. 감정의 외피에 감싸여 있는 인식의 핵에 접근하기. 앞에서 그의 시를 읽고 나면 인간 경험의 진실 하나가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외로움과 아예 연 끊고 살지 못할 바엔 외로움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란히 걷는 것이 좋다는 인식. 외로움과 그리움이 구별되지 않는 순간엔 외로움으로 그리움을 물리친다라는 인식은 어떠한가. 나는 문학의 인식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런 것이 있다고는 간주되지만 어떻게 있다는 것인지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학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이다. 근래 읽은 예술가 그 가치의 저자 메투 기아라는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비명제적 지식으로 구별하는 논의를 활용해 대답을 시도한다. 명제적 지식이란 사실에 대한 지식으로 이는 문학이 포함하고 있을 수 있지만 고유하게 추구할 만한 지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비명제적 지식은 어떨까? 이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서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예컨대 자전거 타는 법이나 수영하는 법이 그럴듯이 말이다.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인생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그와 같은 비명제적 지식에 속한다. 경험 외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이 문학 말고 또 있을까? 내가 아는 한 황동규의 시는 문학 고유의 인식적 가치에 대한 신뢰와 추구를 내려놓아 본 적이 없다. 그의 시는 언제나 인생에 대한 가장 심오한 비명제적 지식의 보고였다. 초기 비가 연작에서부터 풍작, 연작을 거쳐 예수와 불타의 대화 형식을 빌린 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이다. 그가 무슨 과격한 실험적 퍼포먼스를 감행하지 않으면서도 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고는 했다. 그러나 고백하자면 근래 그의 시집을 읽으면서 나는 가끔 여러 편의 시가 머릿속에서 엉킨다는 느낌을 받는다. 각 시편의 소재와 어조와 형태가 닮아 있어서 서로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이다. 작은 차이를 감독해내지 못하는 나의 무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황동규 시에 나가 도달해 있는 어떤 완숙한 자기 동일성 혹은 일관성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나의 이런 의문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 왜냐하면 그런 의미에서의 동일성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시인이 바로 그가 아니었던가. 처음부터 나는 사랑을 찬양하든 사회의 불의를 파헤치든 사물의 실체에 접근하든 시인의 자세 혹은 마음의 상태만을 주로 보여주는 시들의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어설픈 모더니즘 시들이야말로 대표적으로 그런 상태의 시들이고, 내 성장기에 발표된 많은 시인의 시가 내 마음속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그런 상태의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상투적인 운동권 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미리 도통해서 더 이상 화학 변화의 여지가 없는 선시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거듭남의 시학 새가 태어나는 자리에서 1990년대 초반에 쓴 이 글에서 그는 상태의 시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 반대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면 당연히 운동의 시 혹은 생성의 시가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의 표현을 재활용하면 화학 변화의 시라고 할 수도 있겠고, 글 제목 그대로 거듭남의 시라고 해도 좋겠다. 한편의 시 안에 나의 운동, 생성화학 변화, 거듭남 등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그의 야심은 저 유명한 극서 정서의 모색으로 그를 이끌어갔다. 나는 처음부터 시가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 시적 자아가 조금씩이나마 변하는, 거듭나게 되는, 장이 되는 구조물이 되기를 바랐다. 거듭 말하지만 해방은 변화에 있는 것이다. 보다시피 황동규는 시적 자아의 거듭남이라는 현상에 매혹되어 그것을 하나의 시론으로 정리하고 그 가장 훌륭한 사례들에 해당할 시를 썼다. 이제 그는 그런 시를 쓰지 않고 있는가? 아니, 여전히 쓰고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시적 자아의 동일성 혹은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가? 한편의 시 안에서 황동규의 나는 예나 지금이나 조금씩이나마 변하는 순간을 통과한다. 그 순간의 환함이야말로 황동규 시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조금씩이나마가 무슨 결함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미자술에 대해 논평하면서 그는 시적 자아가 결말에 이르러 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지적한 다음 이렇게 덧붙인다. 조금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변화는 그 조금이 사실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전신적인 변화는 종교나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친척이고 도구마에 빠지는 단초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섬세한 조심스러움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조금의 크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강렬함과 다채로움에 대해서는 더 기대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거듭남은 언제 강렬하고 또 다채로워질 수 있는가? 거듭남은 내가 아닌 혹은 나와 다른 것과의 만남을 통해 겨우 일어나는
그야말로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 아님과 다름의 정도가 곧 거듭남의 정도로 비례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타자와의 조우야말로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레비나스식으로 분류해 본다면 주체가 타자와 만나는 방식은 두 가지일 수 있다. 둘 다 고향을 떠나 타자에게로 가고 있으되 오디세우스는 미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며 자기 자신을 확장해 나가는 여행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자신일 뿐이지만 난데없는 신의 명령을 받들어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나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다른 존재가 된다. 오디세우적 주체가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얻는 것은 유치자 타츠루는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알려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알고 있으며 모든 지는 나 자신 안에 미리 포함되어 있다.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 반면 아브라함적 주체는 타자의 예견 불능성과 맞닥뜨림으로써 다음과 같은 진실에 도달한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서는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는 것뿐이다. 요컨대 세상의 시인들은 누구나 오디세스와 아브라함 사이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황동규의 최근 시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거듭남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살아있는 타자들이다. 그의 대표적인 그 서정시 브롱스 가는 길을 보라. 뉴욕 42번가 타임스퀘어 부근에서 대낮에 중인환 자리에 두 흑인에게 강도를 당하고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얻게 된 일이 시의 배경인데 그야말로 타자와의 강렬한 중돌 속에서 발생한 거듭남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반면에 22년 만에 쓴 속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시 브로드웨이 걷기 20년 전 나에게 물리적이고도 심리적인 충격을 안겨준 그 강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황동규의 최근 10년 동안의 작품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고르라면 나는 주저없이 아래 두 편을 고를 것이다. 이 시들에는 타자가 있기 때문이다. 막차로 오는 딸이나 남편을 기다리는 듯 흘끔흘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 키 크고 허리 약간 굽은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무엇인가 외우고 있다. 그 옆에 아는 사이인 듯 서서 두 손을 비비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설이 가볍게 치담한 것 같은 하늘의 저건 북두칠성, 저건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오리온, 다 낯별들로 느껴지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여자가 들릴까 말까 그러나 단호하게 이제 그만 죽어버릴 거야 한다. 가로등에 슬쩍 비춰주는 파리한 얼굴, 살기 묻어 있지 않아 저기 마음이 놓인다. 나도 속으로 오기만 와봐라를 몇 번 반복한다. 별 하나가 스르르 환해지며 묻는다. 그대들은 뭘 기다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 어둠이 없는 세상? 먼저 가라앉는 세상? 어둠 속에서 먼지 몸 얼렸다 녹이면서 빗대 붓는 해성의 삶도 살맛일 텐데 누가 헛기침을 했던가. 옆에 누가 없었다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할 뻔했다.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곁에서 어둠이나 빛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별들이 스쿠버 다이빙 수경박처럼 어른 대다 멎었다. 이제 곧 막차가 올 것이다. 겨울밤 0시 5분 부분. 겨울 어느 늦은 밤 시인은 아파트 후문에 도착했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밤새 산책을 시도한다. 별을 보며 걸었다. 마을버스 종점까지 걸어갔다가 어느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옆에 서서 나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는 중이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데 뜻밖에도 이제 그만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정말로 죽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안심하면서 나는 속으로 슬쩍 맞장구를 치고 그녀에게 오지 않은 그 누군가를 탓해 보는 것이다.
오기만 와봐라. 그때 문득 내가 올려다보는 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별과 나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기실 이는 삶의 고통과 기다림의 시련을 경험하는 중인 여성을 보며 시 내면에서 경합하는 중인 두 방향의 생각을 무대 위에 올릴 것일 터이다. 먼저 별이 말하길 어둠과 먼지 따위가 없는 유균적이거나 무통적 세상이 아니라 균과 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발견하는 삶의 보람. 어둠 속에서 먼지 몸 얼렸다 녹이면서 빛 내뿜는 혜성의 삶이야말로 귀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옳기만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내적 차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무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곁에서 어둠이나 빛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가닿은 삶의 비명제적 깊이를 가까스로 명제화해 본다면 이렇게 될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실은 그 기다림의 힘으로 삶을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그 기다림은 충분히 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섣불른 절망, 어둠과 희망 빛의 언사는 당사자의 그 기다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고요한 겨울밤의 한때를 그린 이 시가 이토록 내적 역동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그만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한 타자가 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게 다 나가 마을버스에서 내린 후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만나러 가지 않으면 만나지지 않는다. 그렇게 타자가 들어와서만 시의 낯도 낯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걸음 뗄 때마다 오른편 발꿈치 아프게 당기는 족지 근막염에 걸려 침을 9번 맞아도 통증 기울지 않고 복수초가 피었다 졌을 지금쯤 개나리 한창에 산책을 2달여 못 나가고 지난 주말엔 친구들이 부르는 술자리에도 못 낀 채 미술책이나 들척이다가 떠오른 것이 4년 전인가 터키 에베소에서 다리 절면서 $1 외치며 사진첩 팔던 사내. 물러갈 때 심하게 다리 절름댔으나 사람들 앞에서 알아챌 만큼만 가늘게 절던 사내. 그의 얼굴 어둡지는 않았어. 몇 시간 전 거리에 선 사람들 날듯이 걸어다니고 그들의 삶이 내 삶보다 더 탱탱하고 이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탄력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틈내어 힘들게 내려간 사당역 부근 지하 서점 반디엔루 리스에선 닷새 전 나는 내 시집 어떻게 꽂혀있나 살펴보려다 말고 듬직한 미술책 하나 집어들고 난간 잡으며 올라왔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젊은 남녀가 수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는 턱 높이까지 올린 한 손 두 손 쉬지 않고 움직이고 여자는 두 손 마주 잡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발길 옮기려다 여자 눈에 불빛이 담겨 있구나. 여자가 울고 있었다. 참을 수 없이 기쁜 표정 담긴 얼굴이 손없이 소화하듯 울고 있었다. 나는 절름을 잊고 그들을 지나쳤어. 말없이 걷듯해서 발을 다쳐 산책도 못 나가고 벌들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우울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4년 전 터키에서 만난 사진첩을 팔던 절름발이 사내였다. 내 앞에서 물러갈 때는 다리를 심하게 절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조금만 저는 것을 나는 목격했다. 그러니까 그는 물건을 파는 순간에만 다리를 더욱 심하게 절었던 것인데 요컨대 연기를 하며 사는 사내였던 거. 그의 얼굴 어둡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도 살만한 것이었으리라고. 지금의 나는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에서 나는 불편한 다리를 무릅쓰고 외출할 용기를 낸다. 나가보니 날듯이 걸어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으리라.
이어 그는 지하 서점에 자신의 신관을 구경하러 내려가는데 내려간 김에 미술책 하나 사들고 다시 올라온다. 이 대목은 재미있다. 그가 주눅든 와중에 자신의 책을 보러 가는 것은 아마도 상처 입은 자존감을 복구하려는 무의식의 요청이었을지도 모르고 그가 굳이 미술책 한 권을 사들고 올라오는 모습은 사진첩을 들고 다니던 터키 사내의 모습과 포개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읽고 3년에서 이 시는 이상적인 타자들과 조한다. 시종햇서로 문장을 끝냈던 이 시가 이 대목에서만큼은 종결 어미를 했다로 바꾸어 강조했다. 그 조의 순간이 나에게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 같았다는 뜻일까. 수화로 대화를 나누는 남녀인데 남자는 바삐 손을 움직이고 여자는 그런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눈 속에 불빛이 담겨 있는 것을 목격한다. 아마도 남자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중이었겠고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을 잃은 그들이 말을 뛰어넘어 나누는 대화를 보고 나는 절름을 잊고 그들을 지나쳤다고 적고 있다. 입이 없어도 저토록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말이 없어도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듯이 말이다. 그야말로 나는 거듭나고 있다. 그것도 2번이나. 한 번은 터키 사내 때문에 또 한 번은 수화하는 여인들 덕분에. 2편의 아름다운 시를 읽었다. 황동규의 책은 시를 읽으며 떠올린 질문이 있었는데 답 역시도 그의 시 안에 있다는 것이 요점이다. 앞서 인용한 우치타 타츠루의 책 다른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나와 타자는 미리 독립된 두 항으로서 자존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속에서 사건으로서 동시에 생성한다. 그러므로 시의 나 역시 너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사건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아닌 혹은 나와 다른 타자와 조화하면 할수록 나의 거듭남 역시 더욱 강렬해지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실제 하는 한 인간의 거듭남이 꼭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 안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이라면 그럴수록 좋은 것이라는 말이다. 나는 이것이 황동규의 극서 정시 이론 내에 이미 잠재태로 존재해온 명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황동규의 시를 읽으며 지금쯤 이 대목이 특별히 강조되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극서 정시 이론의 풍부한 함축이 주체 타자론의 중위에서 다시 주목받을 만하다고 생각해 보았을 따름이다. 그리고 바라건대 시인에게는 이 글을 읽는 일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타자와의 조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끝.